CES 2026에서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로봇주의 투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은 2, 3년 전부터 높아져 왔고 일부 기업은 실적 뒷받침 없이 주가만 올라 고평가 논란도 일었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삶과 생산 현장에 가져올 변화는 어느 정도일지, 로봇주 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상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AI 비즈니스 전공 교수, 박찬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로봇주 관련 로봇주들의 투심이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가도 몇몇 업종 위주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사실 로봇에 대한 관심이 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 결국 CES 2026 현대차가 보인 아틀라스, 김 교수님, 아틀라스의 덕입니까? 지금 로봇주 움직이는 게? 국내에서 좀 그런 영향이 큽니다. 아무래도 해외 로봇들은 뭐 중국 거나 미국 거가 그동안 좀 선보인 게 있는데 우리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충격이 덜했던 부분도 있고 또 아틀라스가 기존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시연했던 거가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뭔가 실질적인 게 보이니까 정말 이제 미래가 아니라 눈앞에 왔구나라고 한 대중의 심리가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대중 심리가 눈앞으로 다가온 기업. 특히 현대차가 보여준 아틀라스와 동시에 이게 자율주행차 또 전략까지 이렇게 내비치니까 야, 현대차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뭐 완전하게 바뀌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큰 숫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200조 원 시장이라던가 기사로 뉴스플로우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 현대차는 뭐 미국 시장에서 특히 피지컬 AI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아직은 좀 먼 미래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배치한다고 밝힌 게 2028년인가요? 그런 뭐 그렇게 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생산 현장에 상당히 많은 아틀라스가 배치가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 예상이 바로 생산 당장 다가온 거 아닐까요, 지금? 먼저 순서는 뭐 미국 공장에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적용할 예정인데 사실은 뭐 현대차가 하기 전에도 뭐 BMW나 중국계 다른 자동차 공장들이 클로즈드 환경에서 로봇을 기반으로 한 생산 테스트는 하고 있었습니다. 테스트를요? 근데 이제 그런 테스트가 정말 실제 노동자의 어떤 업무 능력을 대체할 정도의 수준에 왔을지가 이슈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내부 테스트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가 현재 공개는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노동자 수준까지 오고 있는지 좀 관찰하는 데 좀 조심하게 소집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2028년에 이제 공장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배치할 수 있을지, 배치해서 정말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해낼지 아직은 정확한 우리가 데이터가 지금 없다 그런 얘기네요. 사실 로봇을 움직이는 게 기본적으로 데이터인데 로봇이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를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확보를 못했거든요. 데이터를. 근데 그 데이터 확보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확보된 데이터를 그 몸을 갖고 있는 로봇이 충분히 받아가지고 동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를 이제 현장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여주는 것들은 사실 뭐 가정 내에서 약간 좀 현란한 동작, 뭐 춤을 추거나 움직이거나 구르거나 하는 건데 특히 중국 로봇들. 작업장에서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 통제된 생산 현장에서 로봇이 제대로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정밀도. 또 동력 이런 것들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조심스러운 시각입니다. 네. 이 앞서서 이미 로봇 관련주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뜨겁게 달궈져 왔는데 최근 한 2, 3년 정도 더 된 것 같습니다. 박찬솔 연구원님.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과거 한 2, 3년 그리고 최근 흐름을 좀 보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일단 23년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3년? 네, 22년도에 SVB 사태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 반등 이슈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로봇이 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고 연말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정도가 기억이 남고요. 24년에는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부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정권 교체로 인해서 향후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로봇주가 좀 주목을 못 받았다고 하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로봇을 좀 강하게 피지컬 AI를 강하게 육성하겠다라는 정책이
익숙해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국내에 있는 다수의 로봇 업체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25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주목을 받았던 업체, 예. 후발주자로 로보티즈가 좀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로보티즈. 네, 기본적으로는 휴머노이드 완제품을 만드는 셋업 체대라고 요약드릴 수 있겠고, 예. 그 이후로는 하드웨어 부품 업종이 좀 좋았습니다. 네. SPG라는 업체도 있을 거고요. 예. 하이젠 R&M이라는 모터 업체도 부각을 받았고, 예. 지금은 전체적인 투심이 좀 확대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로보티즈의 주가를 보니까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거의 한 9배, 10배 정도 오른 거 아닙니까, 저게?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배 이상 올랐고요. 네, 뭐 지금도 사실은 추세적으로는 아직 꺾이진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상당히 관심을 끄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5년의 대장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시총 기준으로도 대장주 역할을 계속했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에 현대차 계열의 업체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후에 이제 지분 가치 플러스 액추에이터라는 핵심 관절 부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서 액추에이터. 예, 다 같이 좀 올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계열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플러스 기존의 주도주들도 키 맞추기가 좀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아틀라스가 우리가 보여줬습니다만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지금 치열한데 현대차가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끌어올렸는데 어쩌면 로봇은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좀 많이 앞서고 있을 텐데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 쫓아가는 한국이라고 할까요? 기술력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뭐 로봇이 크게 보게 되면 제어할 수 있는 두뇌에 해당하는 파트 AI가 필요하고요. 예. AI 가동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셋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 축이 이제 몸 쪽이죠. 몸에 들어가는 그게 배터리. 그다음에 지금 언급했던 큰 동력 장치라고 볼 수 있는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 안에도 보게 되면 뭐 모터도 있고 감속기도 있지만 예. 큰 툴은 액추에이터가 필요하고 또 센서들이 필요하고. 센서. 크게 이제 소프트웨어, 데이터, 하드웨어인데 예. 미국을 보면 이 중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AI 쪽입니다. 소프트.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한테 알려진 대규모 LLM들이 주로 예. 미국산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이 좀 차분히 잘 쌓여 있는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중국은 뭐 AI도 직접 만들긴 하지만 네. 좀 더 이제 앞단에 있는 거는 물리적인 부품 같아요. 네. 하드웨어 쪽. 특히 중국이 그 제조업 기반의 그 흔히 가성비 기술이라고 하죠. 예. 적정한 가격에 적정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예. 중국은 뭐 아직까지는 100% 달성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예. 휴머노이드 제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국산화한다라는 게 중국의 정책이거든요. 중국이요? 예.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겠다. 네, 네. 그게 또 저는 어느 정도는 현실로 오고 있는 것 같은 게 예. 미국에서 만드는 휴머노이드 중에서도 중국산 부품이 상당히 많이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이제 좀 AI 부분 약간 뒤쳐져 있지만 휴머노이드 부품을 다 국산화시키고 가성비 위주의 제품군을 좀 펼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는 좀 중간에 끼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뭐 AI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LLM에 대한 개발은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좀 갈 길이 남아 있고 예. 그래서 현재 한국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휴머노이드 완제품도 만드는 기업이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개별적인 뭐 액추에이터나 감독기나 센서와 같은 개별 부품 부분에서 조금 몇 년 사이에 좀 발전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격차가 있다고는 하는데 예. 또 이 격차를 좀 빠른 속도로 네. 따라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CES 2026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현대차의 아틀라스에 관심을 기울였고 LG전자의 가정용 로봇에 관심을 네네네. 가졌습니다만 네네.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조금 우리가 미처 몰랐던 굉장히 뛰어난 그런 로봇 시연이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혹시? 뭐 일례로 이번 CES에서 뭐 쇼업했던 기업은 아니지만 노르웨이계 기술자들이 미국에 창업한 원엑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예. 저는 이번에 이제 LG전자가 보였던 그 로봇과 좀 견주어도 볼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예. 원엑스는 지금 현재 이제 사전 주문을 받고 있는데 예. 두 가지 버전으로 사전 주문 받고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나는 한 달 렌탈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499를 내게 되면 구독형처럼. 예, 네오감마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집에 빌려줍니다. 예. $20,000 내게 되면 구매할 수 있고. $20,000면 살 수 있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작동하는 구조 자체가 LG 같은 경우에는 상반신만 휴머노이드 형태인데 네오감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휴머노이드 베이스거든요. 예. 관절의 움직임이나 동작할 수 있는 DOF도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냥 겉으로 아직까지 보여준 부분은 원엑스 같은 기업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엑스. 예, 예. 네, 그러네요. 한 달 이용료가 얼마라고 그랬죠? $499입니다. 499달러면 네. 이용한다. 네. 어느 정도까지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을지 499달러 내고 살만한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얼마나 정교한 부분까지 가정일을 할 수 있을지 빨래나 뭐 그런 청소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뭐 가정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정에서도 우리를 도와주는 로봇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생산 현장에서 배치될 텐데 시장에서 대체로 보기에 언제쯤 얼마나 이렇게 시장이 커질지 어느 정도 쓰일지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누군가 주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장에선 테슬라로 보고 있는 거고, 테슬라.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보고 있는 거고, 테슬라와 피거 AI로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중국에서는 뭐 유니트리도 있을 거고, 유니트리. 네, 유비테크라는 업체, 기사론 아지봇, 뭐 저는 AGI 봇이라고 부르는 업체도 있을 거고요. 예. 결국에는 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시장을 키워줄 건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이제 이번 미국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규제 부분에서도 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 갖고 보는 업체는 테슬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피지컬 AI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또는 로봇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 기대가 그렇게 높은 건가요? 실제 전기차는 잘 안 팔려도?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량 기준으로 더 이상 보지 않고 AI 기업으로서 봤을 때 중장기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거든요. 로보택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전통 하드웨어 업체보다는 AI 기업으로 평가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우리가 완제품을 결국 경쟁력을 좌우하는 게 여러 가지 아까 부품, 액추에이터, 센서 등을 말씀해 주셨죠. 배터리도.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액추에이터가 뭔지 또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런 부품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기업들이? 액추에이터가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근육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육. 예, 인간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먹어서 소화를 해가지고 심장에서 피를 내뿜어서 근육이 움직이는 건데 결국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실험할 때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모터 같은 거 써가지고 뭐 돌아가는 거 만들어 봤을 텐데 모터를 비롯한 뭐 유압 장치 같은 걸 써가지고 일단 힘을 발생시키는 거 필요하고요. 모터를 쓰게 될 경우에 또 모터는 회전 숫자는 높지만은 정밀하게 움직이거나 아주 큰 힘을 제어하기는 어렵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기라고 해가지고 모터의 빠른 움직임을 세밀한 강한 힘으로 바꾸는 장치도 또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묶어가지고 전력 들어오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액추에이터라고 부릅니다. 동력 장치, 움직이는 장치. 아, 구동 장치, 동력 장치. 사람 손만 봐도 우리가 이게 관절이 수많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그런 액추에이터가 해당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걸 얼마나 작고 정밀하고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겠고. 그래서 생각보다 큰 부분에는 뭐 만드는 게 쉽지 않냐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세부적인 관절까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게 좀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어서 어떤 기업이 이게 주도권을 쥘지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조금 가늠하기가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좀 관심 있는데 국내 기업에서 이런 부분, 액추에이터라든지 여러 부품 또 센서 이런 데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혹시 박찬설 연구원님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셨어요? 네, 뭐 처음에 이제 중국 업체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중국. 네, 제가 뭐 한국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국 생태계 성장에 좀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업체들이랑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하는데 단순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높다 이런 거는 생각보다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제 완제품 업체, 휴머노이드 업체가 이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구성할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다른 방향을 좀 가지고 액추에이터를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투자를 받은 기업, 그 계열에 있는 기업별로 그 액추에이터의 개발 방향성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투자에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투자를 받은 로봇 관련 기업들이 꽤 많이 있죠. 뭐 직접적인 투자 부분도 있을 거고 삼성 계열의 이제 금융사로부터 받은 투자도 있을 거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부품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납품하는 SPG를 이제 좀 대표적인 기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SPG? 네, 감속기를 하는 업체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삼성 계열사가 액추에이터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 예.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제품단에서 보여줬다라는 거는 아직 없는 예. 상황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선행적으로 반영됐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김상균 교수님, 네. 상균 교수, 그러면 이 로봇이 뭔가 지금 아까 미국의 원엑스의 그 가정용 로봇도 좀 설명을 해주셨고 LG전자도 해주셨는데 이 가정용 로봇하고 생산 현장의 휴머노이드 로봇, 양쪽 휴머노이드 로봇 한다면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거는 가정용이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인데요. 예. 학습에 필요한 이제 데이터셋을 보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로봇을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한 대규모 기업 중에 하나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물류센터거든요. 예. 물류센터는 우리가 뭐 쿠팡 같은 물류센터를 가끔 영상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구획화가 돼 있고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변수가 적어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적고 예. 여기에 이제 로봇을 투입하게 되면은 학습이 빨리빨리 일어납니다. 네. 근데 이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쉽게 예를 들게 되면 한국의 아파트 예. 비슷한 집에 살지만 예. 같은 30평대 아파트라고 해도 집 내부 구성이 다 다르거든요. 예. 또 가족들이 생활하는 패턴도 다 다르고 예. 따라서 로봇 입장에서 학습하기가 굉장히 난도가 높은 게 사실은 일반 가정 환경입니다. 그리고 처리해야 되는 업무도 많은 게 예. 이게 산업 현장에서 로봇 한 대가 보통 자기 직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예. 나는 부품 뭐 용접하는 것이다, 도색하는 거다. 네. 근데 가족에 들어오는 휴머노이드들은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게 한 대의 로봇이 여러 개의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이만큼- 빨래도 해야 되고. 그렇죠. 로봇 입장에서 해야 될 설거지도 게 해야 되고. 많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원엑스만 봐도 현재 이제 미국에서 먼저 런칭을 할 건데 예. 못한다는 게 한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음식, 요리하는 거는 처음부터 손대지 않는다. 음식은 못한, 요리를 예. 못한다. 불 쓰고 뭐 이렇게 칼도 써야 되고 사람이 먹는 거니까 위험하니까 예. 나머지 건 해보겠다. 예. 하지만 그들도 이거는 아직까지 난이도가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가장 어렵고요. 반면에 산업 현장 중에서도 약간 예외 케이스는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건설 현장이나 예. 또는 이제 소규모의 농업이나 어업 현장처럼 현장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열악하거나 또 변수가 많은 환경은 또 진입이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아직까지는 시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가정용 로봇에 얼마나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쓸 수 있는지, 실제 가격이 감당 가능한지 조금 의문부가 좀 들어가네요. 최근 증시에서 박찬솔 연구원님, 이 뉴로메카 그리고 KNR 시스템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이 회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두 회사는? 뭐 저는 되게 특이하고 재미있는 현상으로 봤고요. 어떻게요? 예.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산운용 이런 이제 운용사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뭐 삼성과 연관되어 있다 하면서 그냥 주가가 올랐는데요.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뭐 뉴스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요. 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네. 시장에서 얼마나 수익률에 대해서 배고픈지에 대해서 그리고 로봇에 대한 그 관심도의 척도로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그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실제 미래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좀 없나요? 그럼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뭐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거의 얼마 안 되는 유압 형태의 이제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실 수 있고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 예전에 이제 2015년 전에는 유압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예. 이후 15년 이후에 이제 MIT 김상배 교수님 제자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가면서 전기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압이 주목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전기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 수 있는 물량이나 물류 시장에 좀 진입했을 때 다 요구하는 게 이제 20kg 이상을 드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KNR 시스템의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정도가 좀 관심 포인트고요. 해결할 수 있느냐? 예. 근데 또 최근에 CS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를 보면은 일반적인 상에서 30kg 이상을 들 수 있고 아틀라스가 50kg 들 수 있다. 최대 50kg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거는 뭐 그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를 썼는지 나중에 이제 나오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KNR 시스템을 정말 주목해야 되는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좀 확인해 볼 사항이 조금 많이 있는 거네요, 지금. 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자들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현대차의 아틀라스로 관심이 많았지만 사실 로봇 하면 아까 잠깐 김상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국은 이제 가성비 높은 로봇을 많이 개발을 한 거잖아요. 네.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중국 또 일본 조금 그렇게 우리가 로봇 기술이 뛰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뉴스에는 많이 지금 언론이 보도가 좀 되질 않던데 중국, 일본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라든지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뭐 중국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뭐 유니트리나 유니테크와 같은 특히 정부에서 당에서 밀어주고 있는 기업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이 현재 어떤 기술 수준을 떠나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그래도 중국 내에서는 앞에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예.
사실 중국이 이제 어떤 유튜브나 컨텐츠에 보여지는 것처럼 뭐 경비를 한다, 공장에 들어간다, 네. 많은 씬들이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그게 어떤 데모형 형태가 많습니다. 아, 전시형 예. 데몬스트레이션. 완전히 AI가 탑재돼가지고 자율적으로 인텔리전트하게 움직인다라기보다 네. 오토메이션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네. 세팅된 것만 반복 수행하거나 또 사람이 뒤에서 약간 컨트롤하는 형태의 조정하는 로봇이기 거고.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직접 상황을 인지해가지고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업체들 좀 집중해서 볼 만한 것 같고 예. 일본을 보게 되면 저는 뭐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아직까지 눈에 띄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본. 또 저력은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예. 일본이 산업용 로봇 부분에서는 그래도 많이 어떤 원천 기술 갖고 있다 보니까 뭐 화나카 같은 기업도 있고요. 하나카.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 시장에서 뭐 발을 빼진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박찬설 연구원이 이 중국 로봇 산업에 지수적으로 좀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투자 관점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로봇 관련해서. 예, 로봇 관련해서. 예. 뭐 기업을 저는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국에 예. 네, 좋습니다. 그 유비테크라는 기업하고 AGI봇 나중에 상장하면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고. 유비테크와 AGI봇, 뭐 기사로는 AGI 봇? 엣지봇이라고도 많이 나옵니다. 예. 네. 그리고 유니트리도 뭐 상장하면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호라이즌 로보틱스라고 자율주행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도 이제 자회사로 로봇 업체를 갖고 있고, 예. 그리고 헛사이라는 이제 그 센서 업체, 그리고 산화 투어프라는 액추에이터 관련 업체들, 여기가 이제 테슬라 밸류 체인에 있는 업체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샤오펑 같은 경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미국 네. 뭐 ADR로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테슬라를 뭐 굉장히 좀 스트릭트하게 벤치마킹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샤오펑. 같아서 네. 테슬라 액추에이터는 사실상 수학적 모델링을 한 액추에이터거든요. 예. 나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액추에이터가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그냥 그 결국엔 테슬라가 깔아놓은 길을 갈 것 같은 업체처럼 보여서 네.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개별 기업에 대한 연구가 좀 사실 개별 기업 투자를 하려면 많은 연구를 하고 기업 분석도 해야 되고 실적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분들은 중국의 로봇 전파 지수를 추종한다 이런 게 좀 관심을 가질 텐데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을 텐데 괜찮겠느냐 뭐 그런 게 제 궁금증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중국 ETF는 제가 사실은 많이 못 봐서 한국하고 미국에서 이제 ETF 그러니까 다양한 기업들을 담고 있는 비에커를 좀 소개를 드리면 네. 미국에서는 BOTZ라는 ETF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아마 로봇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ETF일 겁니다. 그래서 볼륨도 BOTZ 가장 ETF. 크고 네. 한국에서는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액티브 예. 여기에 좀 액티브여가지고 좀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기업으로 최선호주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면 결국에는 테슬라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테슬라. 이게 사실상 피지컬에, 여러 기업들의 종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예, 테슬라도 일종의 ETF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피지컬 AI 미래를 밝게 본다면 그 앞에 최전선에 있을 기업은 결국 테슬라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테슬라가 개척해줄 시장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따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최근 2, 3년 새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런데 뭐 매출이나 수주가 그렇게 확실히 눈에 띄질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가운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 뭐 성공을 했다거나 정말 뭐 실적이 많았다거나 그런 게 조금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없죠. 저도 뭐 전업 투자가는 아니지만 뭐 개인적으로 재테크 측면에서 투자를 좀 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만 들여다봐도 뭐 테슬라를 놓고 봐도 테슬라가 주가가 이제 움직일 때 이게 테슬라의 옵티머스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아니 전기차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전담에 가늠이 잘 안 되죠. 또 하나는 뭐 유비테크와 같은 기업은 홍콩 증시에 일부 상장이 되어 있는데 홍콩 증시에 상장된 유비테크의 가격이 변할 때에 대해서 관찰해 보게 되면은 그들이 발표하는 기업의 실적과 주가 움직임이 별로 일치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 말은 결국 당장의 성과라기보다 시장 전체의 미래 가치를 보고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미래 가치만 놓고 보고 투자하는 게 현재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도 크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수주가 직접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네. 좀 주목해달라 뭐 그런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박찬설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그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뜨겁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때 투자 전반적인 어떻게 생각할까요? 방금 이제 실적 같은 거 이런 걸 좀 주목하라 그러는데 박찬설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어떤 제안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미국 로보틱스 시장이 올해 얼마나 커질까? 미국 로보틱스. 네, 그게 시장의 관심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 ISM 제조업 지표가 지금 좀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예. ISM 제조업 지표가 반등을 할 때 그때 결국 미국 제조업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제조업일 것인가 아니면 자율 제조가 될 것인가 그 포인트로 이게 끝나냐 더 가냐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만들어가는 자율 제조가 그렇게 좀 확실하게 확산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직도 예. 더 공장에서 많이 일하게 되면서 취업률이 올라가게 될지 예. 네, 그 두 방향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까? 예. 만약에 자율 제조가 확대된다고 하면 뭐 금리 인하와 함께 예.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율 제조 공정의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 관련되게 잘 되었습니다. 네, CES 2026에서 확산되고 있는 피지컬 AI 관련의 두 축 자율주행과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관련 산업 동향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관련 토론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상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AI 비즈니스 전공 교수 박찬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